올해 내년도 입시에서 좀 변화되는 내용들 몇 가지 제가 좀 정리하고요. 그리고 올해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강북청소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내년도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올해 변화된 것들, 그러니까 올해 수능 다 보셨으니까 이제 이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 수학 만점자의 표준점수 변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어가 올해부터 이제 어떻게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또는 국어와 수학이 이렇게 선택과목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올해부터 선택과목으로 변경이 되면서 몇 가지 변화된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국어는 올해 대단히 어려웠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대단히 어려웠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보면은 사실 난이도를 얘기하는 건 표준점수 만점자가 점수가 높으면 표준점수의 만점자 점수가 높으면은 난이도가 좀 이번에는 어려웠어 불수능이야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국어는 불수능이었습니다. 불수능이 맞고 2020학년도에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140점인데 2021학년도 144 올해는 화작과 언매가 각각 147, 149 그래서 좀 어려워졌던 게 사실이었고요. 수학은 가형과 나형에 있어가지고 나형은 사실은 올해가 만점자가 학력과 통계 만점자가 144점이었습니다. 표준점수가. 근데 2년 전에 149점이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문과의 입장에서 이게 어려웠던 시험이야?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2년 전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웠던 시험은 오히려 아니야.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도 언론에서 불수능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진짜 시험이 어려웠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가형은 실제로 가형 미적분이나 기하나 올해 표준점수 만점자의 비가 147점이 만점자였는데요. 이전 2년 동안 그러니까 최근에 140점을 가형은 넘긴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험이 그럼 이때는 쉬웠고 이때는 어려워서 그랬나?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시험이 쉽고 어렵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게 이제 통합됐죠. 통합되면서 가형으로 봤을 때 자연계끼리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평균 점수가 우리가 만점자라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멀어져 있느냐 평균 점수를 나타내는 건데 작년까지 만점자 그러니까 가형 자연계 기준으로 수학의 평균이 50점 밑이 없었습니다. 거꾸로 문과는 평균이 30점대였습니다. 문과 평균이 30점대. 그런데 이과 학생들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죠?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50점대의 평균을 갖고 있는 친구들하고 30점대의 평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냥 섞여버린 거예요. 섞이면서 평균이 그러니까 이과 입장에서는 평균이 내려간 거죠. 이과 입장에 평균이 전체 평균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과 만점자가 멀어진 거죠. 평균에서. 그러면서 점수가 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아마도 수학은 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수 구조에 있어가지고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비율에 따라서 점수 구조는 좀 이게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어는 수학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다면은 국어도 사실은 얘보다 그렇게 많이 쉬워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 과목만 표준점수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 과목이 그냥 전체의 입시를 결정해 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는 만점이 130점인데 얘는 만점이 예를 들어서 150점에 나와봐요. 그러면은 얘에서 얘 다 맞은 애가 얘를 두세 개 틀리더라도 얘를 다 맞은 애가 모든 걸 그냥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워낙 만점자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감안하실 것은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수학은 수학 강사들끼리 얘기하기를 작년보다 결코 어려웠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이런 그러니까 표준점수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작년까지 문이과 통합이 아니었으니까 각각이었으니까 통합되면서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가 이렇게 나오면은 가형도 점수를 너무 다운시킬 수가 없어요. 국어도 점수를 너무 다운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어를 점수를 너무 다운시키는 순간 수학이 모든 걸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도 현재 수준에서 너무 올해가 많이 어려웠다고는 얘기하지만 올해보다 너무 많이 쉽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은 정시에서
입시가 되게 왜곡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떤 과목의 반영비율이 더 높냐에 따라서. 그래서 골고루 공부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도 수학은 이 비슷하게, 국어는 얘보다 약간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소위 말해서 올해가 불수능이라고 했는데, 올해가 불수능이었다. 현재 고3 입장에서는 불수능처럼 느꼈겠으나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그러면 많이 쉬워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 라는 게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입시를 보는 관점에서. 자, 그러면은 올해랑 비슷하거나 올해보다 약간 쉽다 그러면은, 올해랑 비슷하거나 올해보다 약간 쉽다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고3과 재수생 중에. 재수생들이 유리하죠, 당연히. 재수생들이 유리한 근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수생들이 유리한 근거는, 첫 번째, 일단은 수능 공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고3들은 수능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말고사도 있고 중간고사도 있고 학교 행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고3 아이들은 고3이더라도 중간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일단 일주일은 쉬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고, 그러니까 학교 시험을 자기가 학교 시험 자기는 정시로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맨날 엄마한테 난 정시로야, 난 정시 준비할 거니까 뭐 내신 공부 별로 안 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애들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일단 쉬더라고요. 그때라고 또 공부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년 내내 수능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일정한 패턴과 일정한 흐름으로 수능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고3 애들이 좀 불리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고등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본 게 1년도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올해 고3 아이들은 그래도 고1 때는 학교 생활 정상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고3 올라가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1학년 때, 2학년 때 학교 공부가 뭐 그걸로 수능이 결정되지 않지만 기본을 다지는 시간이거든요. 기초 체력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3학년 때 막 공부를 할 수 있죠. 근데 기초 체력이 당금질 됐던 시기가 없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표현하기엔 내년이 아마도 내년에 고3 되는 학생들이 당군일의 최저학력이 아닐까. 이해되세요? 당군일의 최저학력이 아닐까, 내년에 고3 되는 학생들이. 그런 얘기들을 저희끼리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다음 프레임은 영어인데요. 뭐 영어 얘기하는데 제가 대치동에 좀 유명한 영어 선생님,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내신을 담당하는 내신, 대치동은 학교별 내신 하는 거 아시고 계시죠? 영어 같은 경우, 과목에 특히. 그래서 제가 알고는 꽤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5학교 정도 해가지고 5학교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내신에서 한 1000명 정도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세요. 대치동에서도 거의 손꼽히는 선생님인데 그분한테 물어봤었는데 올해 재수한 애들이, 올해 고3 애들이 제가 느끼기에 영어를 참 못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올해 고3 애들이 영어를 참 못한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 말씀이 올해 고3은 그래도 양반이다. 지금 고1은 진짜 영어를 못한다. 자기가 학원 강사 경력을 15년 이상 했는데 올해처럼 고1 애들이 영어를 못하는 걸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깜짝 놀란 게 자기 수업이 너무 힘들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얘기가, 생각이 든 게, 그게 이 중계동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대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치동 아이들은 중학교 때 어찌됐건 영어 공부를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조차도 올해 고1 된 애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를 1년 동안 하면서 올해 고1 된 애들이 작년 코로나 때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1 올라온 애들이 진짜 영어 가르치기 힘들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가 학원 강사 생활하는 중에 제일 어려웠다. 제일 못한 애들이 현재 고1이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그러면은 마찬가지 입장으로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입장으로 따지면 고1, 고2 2년간 학교 생활 정상적으로 못한 친구들이 내년에는 참 수능 대비 힘들겠다. 만만치 않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잘해서도 그렇지만 나의 경쟁자들, 재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나의 경쟁자가 누구죠? 고3이죠. 그러니까 고3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좀 다른 애보다 좀 미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에서 재수를 하기에는 또 한편에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물론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할 때 얘기죠. 내가 못하면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런 얘기고. 영어는 이렇습니다. 영어는 올해,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1등급이 12.66, 2등급이 16.48,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작년이 우리가 보통 영어는, 아까는 상대평가죠. 국어 수학은. 영어는 무슨 평가죠? 절대평가죠. 그냥 90점 이상만 맞으면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는 90점 이상만 맞으면 1등급인데 작년에는 재작년이 90점 이상 맞은 사람이 7.43%. 그 다음에 12.66%, 올해는 6.25%예요. 90점 이상 맞은 사람들이. 자, 근데 실제로 재작년 시험을 제일 잘 냈다고 합니다. 교육감인 평가원이. 절대평가 하에서. 절대평가에서 목표가 교육감 평가원이 직접적으로 얘기 드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듣기는 7에서 8%가 1등급이 나오는 걸 제일 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평가를 했던 이유가 상대평가의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상대평가 4%잖아요. 1등급이 4%, 2등급이 11%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 7, 8%가 1등급 나오길 교육감 평가는 제일 좋아한대요. 근데 작년에 왜 12.66까지 나왔냐? 그러니까 재작년이 제일 칭찬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12.66 나온 건 작년에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감 평가원에서 입장에서 애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으려니 하고 문제를 좀 쉽게 내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66. 그럼 올해는요? 올해는 작년보다 영어가 많이 어려웠냐? 라고 제가 영어 선생님들 물어봤더니 사실은 작년만큼 영어가 어렵지 않았답니다. 작년보다 많이 어렵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왜 반토막이지? 라고 하면 이제 학습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뭐가 반토막인 것은 작년까지는 EBS에서 70%를 출제했어요. 그것도 직접 연계로. 같은 지문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우리가 작년에는 영어는 EBS 내신이라 했어요. 그래서 EBS 교재,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지문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래서 시험 보면 됐어요. 근데 올해는 연계율이 몇 %로? 50% 낮춰졌죠. 연계율이 50% 낮춰졌는데 그것도 간접 연계예요. 그러니까 EBS에서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국어는 그래도 EBS에서 연결했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말이니까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철의 어떤 가사 작품이 나왔다. 뭐 삼인곡이다. 그러면 삼인곡의 간접 연계에서 EBS에 실린 지문이 아닌 다른 지문을 갖고 와도 애들은 삼인곡을 공부한 애들은 아 이건 삼인곡이야 라고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근데 영어는 우리 학생들이 영어 EBS에 나왔던 지문이 나와 있는 책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읽는 게 아니니까 이 지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다른 지문을 가져와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연계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연결했다는 느낌이. 그래서 올해 저희 재수생 아이들한테 EBS 연결이 어때? 좀 연계 느낌이 있어 했더니 전혀 EBS 연결했다는 느낌이 안 든대요. 그냥 영어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올 1월 달이죠. 올 1월 달부터 제가 입시 설명회했거나 뭐 있거나 했을 때 계속 얘기했었어요. 저희 애들한테 또요. 설명회 때마다 오신 분들한테 올해 영어 공부는 절대 EBS 내신 하시면 안 된다고. 진짜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진짜 영어 공부를 하셔야지 EBS 내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난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BS 하던 대로 공부했던 친구들이 올해는 점수가 안 나왔다. 이제부터 내년에 다시 한번 하실 분들은 꼭 영어 공부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영어에 되게 관심을 많이 두고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어가 절대평가이긴 하지만은 영어가 2선을 기준으로 3하고 4죠. 2선을 기준으로 2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건동수 이상 국승세단 이상을 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딱 2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웬만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원서를 못 씁니다. 영어가. 그러니까 절대평가이긴 하지만 얘가 90점하고 89점 이래서 이 끊어질 때는 별로 감점되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올 때는 감점이 팍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팍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가 인서울 하려면 3등급 그리고 좀 상위권 대학 가려면 2등급 안에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년에 뭐가 바뀝니까? 다시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올해랑 바뀌는 거 있나요? 라고 하면은 내년이 지금 이제 올해가 2022학년도 내년이 2023학년인데
올해까지는 주력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어요. 인서울에서. 지금 이건 인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인서울에서는 정시 전형이 제일 많이 뽑는 전형입니다. 40%.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100%일 때 정시가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응시생은 올해가 43만 8천 명 응시했습니다. 내년에 약간 줄어서 한 43만 명 정도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되길. 자, 이거는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 모집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학 모집 인원은 거의 비슷하고요. 자, 그럼 입시 체제는 바뀌는 거 있습니까? 이 다음 2021학년도 있잖아요. 2021학년도 가면은 2024학년도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바뀌는 내용이 수시 학종이나 뭐 이런 데서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3, 올해의 고3과 올해의 고2, 그러니까 올해의 입시와 내년의 입시는 바뀌는 게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랑 똑같은 입시 제도화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현재 경험했던 분들은 올해랑 똑같은 거니까 별로 부담 가질 필요 없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대학에서 뽑는 모집 인원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전형 요소의 변화는 좀 있는데 크게 대입제도의 변화는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가 참 하나 바뀌었네. 서울대가 정시에서도 뭘 본다? 내년에 서울대가 정시에서도 내신을 본다. 내신에 입어서 이제 학생부 교과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서울대만. 그거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바뀌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 위에가 전국입니다. 두 개가 밑에 색칠 진하게 찍은 게 상위 15개 대학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위 15개 대학. 뭐 서영고, 서성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상위 15개 대학 어디까지인지 한번 세보세요. 상위 15개 대학인데 보통 제가 어디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낫겠죠? 건동수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일 많이 근데 우리가 재수를 하는 이유는 전국 198개 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적어도 상위 15개 대학 이상을 가려고 그래요? 재수하려면 상위 15개 대학 이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위 15개 이상의 대학만 볼 거예요. 상위 15개 이상의 대학을 보면 수시가 많아요? 정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부터 정시가 40%로 늘어났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전국은 안 그렇습니다. 전국 198개 대학은 내년에 20%입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전국 198개 대학은 내년에 20%고 근데 정시가 40% 늘어났는데 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 그게 뭐예요? 서울 상위 15개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상위 15개 대학은 내년에 정시가 40%를 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뽑는 게 뭐예요? 종합이에요. 종합이 34%. 뽑고 그 다음에 뭐죠? 교과 11.6%. 그 다음에 빨간색입니다. 논술 8.6%. 그 다음에 특기자 5.3%. 자, 그럼 수시가 많이 뽑아요? 정시가 많이 뽑아요? 수시가 많이 뽑죠? 6대 4니까. 그러지 않나요? 6대 4.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수시의 모든 전형을 내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수시로 많이 본다. 내가 교과도 쓰고 학종도 쓰고 논술도 쓰고 특기자도 쓰나요? 아니죠. 그중에 몇 가는 빼놔야죠. 맞죠? 그럼 그중에 몇 개를 빼놓고 생각하면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뭐다? 정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신이 안 좋아. 교과는 학종 못 쓰잖아요. 그럼 논술하고 얘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논술하고 얘만 남으면 나한테 수시는 논술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신이 안 좋으면. 내가 학생부가 안 좋으면. 나한테 수시는 얘밖에 없으니까 그럼 수시 대 정시에 비하면 정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수능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내가 학생부가 좋아. 그러니까 학생부 좋다. 교과 내신은 좋아. 내신은 좋은데 난 뭐는 안 좋아? 학생부 비교과라든지 뭘 채워놓은 건 없어. 그럼 난 교과가 있는 거죠. 나에겐. 그럼 교과 정시가 남는 거잖아요. 교과 정시가 남으면 교과 11% 정시 40%니까 그 학생은 2대 8로 뭐가 많은 거예요? 정시가 많은 거죠. 라는 관점. 즉 나한테 맞는 전형에 비해서 나에게 수시 대 정시의 비율이 몇 대 몇인가를 따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수시 60, 정시 40 이건 아무런 의미 없고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나한테 맞는 그런 비율로 따지는 수시 대 정시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이렇게 보셔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내년에 상위 10억에 대해 제일 많이 뽑는 건 수능 전형입니다. 정시 전형입니다. 근데 정시 전형이 40%인데 사실은 40% 플러스 알파입니다. 40% 플러스 알파라는 게 뭐냐면은 올해도 그런 일이 있을 텐데요. 아마도 오늘이 26일이죠. 내일이 아마 추합 마감일이죠. 그러지 않나요? 내일이 추합 마감일 텐데 내일 밤 9시나 10시까지 아마 마감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마감할 때 등록이 어느 학교 같은 경우 펑크가 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A 학교에 등록을 했는데 전체 마감이 9시인데 A 학교에 등록을 했는데 8시 55분에 B 학교에서 내가 더 가고 싶었던 B 학교에서 A 학교로 나한테 연락이 옵니다. 추합 대상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엄마랑 아빠랑 하이파이브 하면서 막 기뻐하고 있겠죠? 기뻐하느라고 A 학교에 있다 내가 그 학교 등록을 포기한다는 걸 전달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A 학교에 예치금 했던 거 등록금 했던 걸 뽑아가지고 B 학교로 입금합니다. 그럼 A 학교에서는 갑자기 학생 한 명이 없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인원을 안 뽑는 게 아니라 어디로 넘겨요? 정시로 넘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수시 2월 인원이라고 그래요. 그 수시 2월 인원이 해마다 한 5% 정도 넘어갑니다. 대학 전체로 따지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실제는 40%가 40% 플러스 알파, 45%까지. 그러니까 상위 10억에 대한 거 따지면 45%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43% 뭐 이 정도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정시로 그 정도 인원이 뽑힌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일단 정시로 대학을 가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수시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저희 들어오시다 저희 엘리베이터 옆에 합격자들 쭉 붙이는 거 보셨어요? 올해 우리 학원에서 수시로 합격한 재수생이 됩니다. 거기 보면 아주대 의예과에도 있고 한림대 의예과에도 있고 뭐 경상대 수의예과도 있고 그다음 연대 고대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혹시 이따 나가시면 한번 보세요. 그 전부 다 올해 붙은 애들이에요. 올해. 지금 12월에 이제 합격 발표나는 것들을 저희가 수시 합격한 애들 80명을 붙여놨어요. 80명 붙여놨는데 그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대학을 보내는 게 목표잖아요. 저희 학원은 대학을 보내는 게 목표였는데 제가 좀 전에 아까 강조한 게 뭐였죠? 정시를 강조했죠. 그럼에도 저희는 정시로만 보내지 않습니다. 수시로도 올해 현재 80명이 붙었어요. 그저께까지 붙은 애들이 쟤네들이. 추합으로 또 몇 명이 더 붙을지 모르는데 그저께까지 80명을 저희가 수시로 붙여놨어요. 그것도 대학도 꽤 괜찮아요. 나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희는 대학을 보내는 것이 목표인 학원이기 때문에 수시든 정시든 다 대비하고 컨설팅하고 원서를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시를 강조한다고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수시 컨설팅을 안 하거나 수시 원서를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시 때 처리되면 저희가 알아서 수시를 씁니다. 아주 제가 건방진 표현을 쓸게요. 저희는 아이들이 공부해서 대학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냅니다. 저희는 저희가 보내는 학원이에요.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 저희가 보내는 학원이다. 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 손에 오면은 우리 아이한테 맡겨지면 그 아이는 우리가 하여튼 보낸다. 그게 수시든 정시건. 하여튼 그런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계속 제가 경쟁률 얘기하는 건데요. 좀 제가 정시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정시를 강조하면서 수시로도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정시 강조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하나 더 얘기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수시에 고3 때 수시에 목민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런 관점을 바꾸려고 이건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 위에는 뭐 경쟁률인데 경쟁률이 한 2년 사이에 한 1대1 정도 줄었어요. 5대1이 4대1로 4대1, 4.9 뭐 이렇게 보면은 중요 대학들이 한 1 정도 줄었어요. 1대1 정도가. 자,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인구가 줄어서 그래요. 인구가 2년 전에 비해서 인구가 줄어서 인구가 한 10만 명 줄었기 때문에 지금 인구 절벽이죠. 그래서 인구가 줄는데 올해 아이들하고 내년하고는 별로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근데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이거는 수도권 제가 이제 표를 다 조사해봤어요. 수도권에 35개 학교가 있는데 주요 35개 교회 수시 경쟁률을 봤더니 작년이에요. 올해 건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작년 경쟁률이 그러니까 작년 12월 경쟁률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12월 경쟁률이 14대 1이었어요. 정시 경쟁률은 작년에 그러니까 올 2월달 경쟁률이죠. 4.8대 1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15대1, 5대1 뭐 이렇게 얘기할게요. 15대1이고 5대1이고. 자,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쉬워요?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쉬워요? 경쟁률이 높은 데가 쉬워요? 경쟁률이 낮은 데가 쉬워요? 경쟁률이 낮은 게 쉬운 거잖아요. 상식 아니에요, 그게? 근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경쟁률 높은 수시에만 몰빵했을까? 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저한테 상담하시는 고등학교 1학년 부모님들이 계세요. 고등학교 2학년 부모님들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갈 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상담 좀 해달라고 제가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유료로 할 때도 있고 무료로 할 때도 있고 해드리는데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대학교를 갈 때는 좁은 길로 가실 생각하지 말고 저는 지름길로 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넓은 길로 가라 그래요. 넓은 길로. 왜냐하면 지름길이란 건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지름길, 우리 옛날에 산길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지름길은 좁은 길이에요, 대부분. 지름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애가 앞에 한 명만 서 있어서 내가 그 길을 뚫고 가지 못해요. 근데 넓은 길은 어때요? 넓은 길은 나보다 잘하는 애가 한둘 있어서 그걸 피해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걔랑 같이 어깨 동무할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꾸 수시가 지름길로 착각들 하세요. 수시는 지름길이, 사실은 수시는 지름길도 아니에요. 우리 애한테만 유리한 길도 아니니까. 좁은 길일 뿐이에요. 좁은 길. 내년에 넓은 길을 생각하십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시 80명 합격시켰잖아요. 저희는 좁은 길도 연구할 거예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보내주시면. 자, 그럼 지금까지 입시에 대한 얘기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저희 학원 이게 강의실입니다. 이 8층 여기가 강의실이에요. 강의동. 저희 학원은 이 건물에 지금 다 여기에 계신 분들 와 계시니까 안 와보신 분들은 저희 학원 뭐 어떻게 한번 사진을 보시든지 홈페이지라도 보시면 될 텐데 저희는 학원은 이 건물에 4층, 5층, 6층, 8층을 사용합니다. 이 건물 되게 크죠? 크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노원구에서 이 정도 큰 건물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4층, 5층, 그 건물에 저희가 4층, 5층, 6층, 8층을 사용하는데 8층은 쭉 이렇게 앉아 계신 것과 같이 다 강의실입니다. 교무실과 강의실이 8층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강의동이라고 부릅니다. 6층은 쭉 한 층 전체가 이렇게 자습동입니다. 6층은 한 층 전체 자습동에서 여기에 학생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지정자석이에요. 1년 내내 자기 지정자석이 있어요. 여기에 옆에 뭐 보시면 사물함도 있고요. 책꽂이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림이죠. 자기 살림살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습 공간. 그래서 저희는 수업 공간과 자습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통 재수학원을 생각하시면 옛날에 다니셨던 분들 보시면 뭐 어르신들도 있고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재수학원은 그냥 이 교실에서 수업도 듣고 자습도 하고 고등학교 4학년 같았어요. 고교시처럼. 근데 지금은 많은 학원들이 특히나 저희 학원도 이렇게 수업 공간과 자습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6층이고요. 저는 6층 사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 모집 전형 보면 의치서 전형이라고 있어요. 의치서 전형. 의치서 전형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공간 말고 좀 별도의 공간이 또 있습니다. 5층에.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더 아담하게 하여튼 그렇게 의치서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거기서 자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과 자습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수업 공간과 자습 공간이 분리됨으로 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저희 학원의 특징은 뭐냐면요. 저희 학원은 다른 학원과 다른 특징을 얘기할게요. 이거는 사실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보통의 학원들은 재수학원들이 학기제로 운영합니다. 1학기, 2학기. 1학기가 보통 4개월, 2학기가 5개월. 그러니까 1학기가 3, 4, 5, 6월. 그다음에 2학기가 7, 8, 9, 10, 11월까지 5개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저희도 3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시즌제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한 시즌이 8주에서 10주 사이입니다. 8주에서 10주 사이. 8주에서 10주 사이에 시즌제로 운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시작하면은 총 5개의 시즌이 진행이 됩니다. 자, 시즌제로 진행을 왜 바꿨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3년 전만 해도 저희가 학기제로 운영했을 때 그걸 반성을 하면서 시즌제로 바꾼 건데 학기제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이 됩니다. 1학기가 4개월, 2학기가 5개월이요. 4개월, 5개월이면은 수업이 4개월, 5개월 동안 같은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수업이 되게 학생들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수업이 많이 산만해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업이 되게 많이 루즈해지는 거죠. 수업이 루즈해지면서 학생들의 집중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저희 학원에 오면 아이들의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합니다. 하루 14시간씩 계속 공부하는 거거든요. 학습량이 고등학교 때랑 비교했을 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학습량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실력이 진짜 부쩍부쩍 오르거든요. 이따가 제가 저희 아이들의 실력 오르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 실력이 부쩍부쩍 오르는데 부쩍부쩍 오름에도 불구하고 오르면 그 실력이 발전되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학생들의 학습 계획도 조정해주고 학습 스케줄, 학습 수업 시간표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학기제로 1학기, 2학기 하면 1학기에서 2학기로 바뀔 때 한 번밖에 변경이 안 돼요. 즉 학생들의 학습 수준의 향상을 기민하게 또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더라. 라는 반성하에서 저희는 지금은 시즌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1월 달부터 다니면 5번의 시즌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의 매 시즌 학생들의 학업 성적의 향상을 반영하여 수업 계획과 그다음 시간표가 다시 짜여질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보통의 학기에 보면 보통의 학기제로 운영하는 학원들 보면은 1학기 때는 저희도 옛날에 했어요. 이게 남의 학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3년 전, 4년 전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1학기 때는 개념 중심 수업, 2학기 때는 문제풀이 중심,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직전 파이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고정적이었어요. 자, 그건 왜 그래요? 학기제이면서 동시에 반별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저희는 학기제로 탑하고 반별 수업도 없습니다. 반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희의 개념은. 모든 학생의 개인별 수업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어떤 친구는 시즌 1에도 킬러라든지 심화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시즌 4에도 개념 공부를 해야 될 친구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앞에는 개념 뒤에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각각의 상위권과 중위권과 하위권의 특징에 맞춰가지고 각각의 필요한 요소들을 매 시즌 수업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기 선발반인데 조기 선발반이라면 많은 분들이 1월 달은 개념 수업하거나 그냥 한번 훑어보자는 뜻이겠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안 그렇습니다. 저희 학업 계획표 나중에 보실 텐데요. 강좌 안내서라는 게 있습니다. 강좌 안내서. 강좌 계획서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모든 학생들이 첫 강좌에서부터 저희가 안내해 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안내해 주냐면은 뭐 수원이다 그러면 수원에 있어가지고 개념 수업, 심화 수업, 실전 수업이 다 있습니다. 이미. 수원의 개념 수업, 심화 수업, 실전 수업이 다 있고 그래서 각 학생에 따라서 누구는 개념 수업 듣고 누구는 심화 수업 듣고 누구는 실전 수업 듣게 그렇게 시간표가 구성되어 있다. 학생에 맞춰져 있다. 이런 뜻이고요. 수능이 끝나면 대학교에서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지원 상담까지 대학을 보내는 것까지 지금 저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하는 게 100% 맞춤형 수업인데 왜 이런 맞춤형 수업을 저희가 생각을 했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별을 하고 지금 저희는 반이 없다 그랬습니다. 반별 수업이 없다 그랬어요. 반별로 들어가잖아요. 반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반에 편성이 됐어요, 내가. 그러면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을 봤더니 쟤는 1, 5, 3등급이고 얘는 3, 1, 5등급이고 얘는 3, 3, 3등급이에요, 다. 다 평균이 몇이에요? 3등급이에요. 국수형으로 따져봤더니. 이해돼요? 평균이 다 국수형이 3등급이니까 모두 같은 반에 배정을 해요. 반별 편성을 하는 학원을 가면은. 예전에 저희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같은 반에 편성을 해요. 얘네들 평균 3등급 반에. 평균 3등급 반에 편성을 해놨는데 5명 학생이 모두 평균 3등급 반인데 그러면은 얘네들 모두 같은 반 들어가서 얘하고 얘가 A가 국어랑 수학을 같은 수업을 듣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국어랑 수학이. 1, 5등급이 같은 반. 근데 평균 3등급 반별 편성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그런 모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걸 지향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에요. 뭐 이걸 이과 학생이니까 미적을 했을 때 문과는 확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A라는 애랑 B라는 애, C라는 애, D라는 E가 전부 다 80점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 다 100점 만점에 80점 나왔는데 그럼 5명 학생이 모두 80점이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수학 실력이 같으니까 같은 수업 들으면 되나요? 근데 보셨더니 B라는 애는 수어는 못하고 수출을 잘해서 80점을 맞은 애예요. 거꾸로 D라는 애는 수어는 잘하는데 수출을 못해서 80점 맞은 애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수원이 37점 만점이에요. 수출은 37점 만점이고 수능에서.
배점이 수원이 30점, 수투가 37점, 그 다음에 미적이나 확통이 26점 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다 먹고, 얘는 수원을 다 맞고, 얘는 수원을 다 맞고, 얘는 수투를 다 맞은 애예요. 자, 그러면 얘 B와 D가 똑같이 80점 맞았다고 해서 같은 반에 편성하는 게 말이 돼?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수학도 수원과 수투와 미적이 서로 다른 수업을 들어야 돼.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맞춤형 수업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하면요. 일단 들어온 학생들이 똑같이 같은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둘 다 A 학생도 3등급이고 B 학생도 3등급인데 둘 다 3등급을 맞았다고 모든 단원이 같이 아는 게 아니지 않느냐. 누구는 어느 단원을 더 잘하고 누구는 지수록을 더 잘하고 누구는 미분을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각 단원별로 맞춰서 수업을 듣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게 LMAT라는 거예요. 저희가 학습 수준 분석 이런 걸 해요. 입학하기 전에. 그 다음에 얘는 LMTI로 학습 성향 조사. 그래서 학습 성향이라서 이거는 학생들이 어떤 유형의 학생인지 공부하는 유형이.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16개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나중에 부모님들이 원하시면 부모님들도 발송을 해드리고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 상담용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을 분석해가지고 저희 수업 시간표가 쭉 있으면은 그 수업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학생들을 분석해서 저희 수업 시간표에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단평가를 통해서 과목별 성적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솔루션을 제시해서 학생들과 시간표를 완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이게 뭐냐?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우리가 시간표 짜야지면 누구는 국어 중심으로 시간표가 주고 누구는 수학 중심, 누구는 영어 중심, 누구는 과학 중심으로 시간표를 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구 중심으로. 모든 학생한테 동일한 시간표가 아니라.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까 물리적으로 수업 공간과 자습 공간이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학교 다닐 때 3학년 3반이었어. 그럼 3학년 3반이면 나는 3반 시간표를 딱 받으면 그 시간표 갖고서 내가 그 수업이 나하고 맞는 수업이든 안 맞는 수업이든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그 수업을 안 듣겠다도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저희는 나하고 안 맞는 수업일 때는 어디가 있으면 돼요? 자습동에 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수업일 때 강의동 가서 수업을 듣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시간표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오전에 8시까지 학원에 와서요. 오전 8시까지 학원에 와서 오후 모든 수업을 맞춤 수업과 선택 수업, 맞춤 수업 또는 자습을 하고요. 그리고 밤 10시까지 공부한다 그랬어요. 토요일 날은 1시간 늦게 9시까지 옵니다. 9시까지 와서 6시까지 의무 자습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5시 40분까지 의무 자습이에요. 그리고 10시까지 공부할 친구는 더 10시까지 공부하고 갈 수 있고요. 일요일은 선택 자습이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하여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이 다른 학원과 다른 거는 저희는 1교시, 2교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1교시가 100분이에요. 2교시도 100분. 모든 수업 100분 단위예요. 100분 단위. 보통의 재수학원에 가면 수업이 50분 단위입니다. 예전에 저희도 그랬어요. 이게 다 저희를 스스로 반성한 거예요. 다른 학원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50분하고 10분을 쉬겠는데 지금 100분하고 20분을 쉬깁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50분하고 10분을 쉬니까 학생들이 수업이 하루에 한 테마가 못 끝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의 기조는 하루에 하나의 주제를 완결 짓자는 게 저희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자습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를 완결 짓고 자습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자. 이게 저희의 기조라서 하루에 100분씩 단위의 수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국어 수업이에요. 언어합의 착복, 정말 현대문학, 고전문학, 기본 고전문학 실력, 독서 이게 다 쪼개져 있다는 뜻이에요. 일주일에 이것들을 2시간씩 이렇게 수업한다. 그런데 그러면 국어는 일주일에 2시간만 수업하나요? 아니요. 내가 국어 중심으로 시간 필정했어. 언매 수업 듣고요. 내가 문학, 현대문학하고 고전문학 실력 듣고요. 독서 실력 들으면 일주일에 하나, 둘, 셋, 4개 듣잖아요. 그럼 국어 수업만 일주일에 8시간 들을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마찬가지로 국어가 문법, 이건 영어죠. 문법, 구문, 그 다음에 복화, 어휘, 그 다음에 독해 유형편, 미니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수업들이 있고요.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본이나 실력이나 이렇게 쪼개서 수업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이요. 수학 이런 심화, 실력, 기본 해서
3개로 쪼개가지고 학생들에 맞춰서 학생들의 실력에 맞춰서 이게 기본 수업도 있고 실력 수업도 있고 심화 수업도 있고요. 수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업들이 현재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고 여기에 맞춰서 그리고 혹시나 기초가 약한 친구들에 의해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공부, 계산 연산까지 다시 할 수 있게 이런 것까지 해서 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수학. 그 다음에 사회탐구 전과목 개설했고요. 과학탐구 전과목 개설했고 한국사 개설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논술과 수리논술까지 도 정규 수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업들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이렇게 제가 이 강좌 안내서를 지금 가방에 또 못 넣는 것 같아요. 이따 나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등록하시는 분들은 이걸 저희에게 다 드릴 테니까 강좌 안내서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수 조기 선발반 강좌 커리큘럼이 지금 아마 저랑 상담하셨던 분들은 이거 보신 분들 여기 계실 것 같아요. 몇 분 제가 상담하신 분들 앉아 계신 분들 지금 보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게 이미 짜여져 있는 시간표입니다. 월화수목금토 금까지 이렇게 수업들이 쭉 개설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좌 안내서가 얘기하는 게 각각 보시면 보이나요? 어떤 과목을 어느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몇 시간을 주로 몇 등급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업들을 어떤 교재로 무슨 내용을 하겠어라는 것들을 이런 강좌 커리큘럼을 저희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로셔, 하늘색 브로셔 안에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충의 것들이고요. 이제는 구체적인 시간표. 어느 선생님이 무슨 과목을 몇 등급 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수업하겠어. 이것들을 학생들이 먼저 다 제공을 해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런 강좌 안내서가 제공이 되면은 이 내용들을 보고서 학생들이 어떻게 한다? 이 내용을 보고서 학생들이 자기들이 현재 자신의 수준에 맞다고 생각하는 수업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수업들을 듣겠어. 그리고 뭐하고 맞춰서 시간표 겹치지 않게. 시간표가 다 주니까요. 이해되죠? 이걸 온라인으로 다 수강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은 이건 대학이잖아요. 거기까지는 대학이죠. 대학은 학생이 선택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저희는 대학이 아니라 대학을 보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까지 학생이 해놓은 다음에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과 1대1로 상담을 하십니다. 1대1로 상담을 하셔가지고 학생이 선택한 것이 실제로 맞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왜? 학생한테만 맡겨놓으면은 학생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정작 필요한 게 있는데 필요한 건 안 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필요한 걸 시켜서 대학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개입해서 이 시간표를 다시 짜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렇게 해서 시간표가 만들어서 돌아갈게요. 이런 식으로 누구는 너무 많이 돌아왔다. 누구는 국어 중심 시간표, 누구는 수학 중심 시간표, 누구는 영어 중심 시간표, 이렇게 시간표 짜여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시간표 짜여지고요. 근데 이렇게 시간표 짰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수업을 들어보면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매 시즌의 첫 주에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을 줍니다. 수업을 들어봐. 수업을 들어보고 혹시 너하고 안 맞으면은 만약이라도 그런 수업이 있으면 강사를 바꾸든지 강좌를 바꾸든지 아니면 아예 그 시간에 자습을 하든지 하고 첫 주에 매 시즌 첫 주에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라는 걸 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생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학생한테 가장 맞는 시간표로 맞춰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저희는 100% 학생 선택형 재수라고 하지 않고 100% 학생 맞춤형 재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학생의 선택을 존중을 하나 학생 선택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가학원인 거고 우리는 종합반으로서 학생을 맞춰서 대학을 보내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시간표를 짜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학생이 수강 신청을 정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수업은 저희가 여기다 쓰지는 않지만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강을 다 복습할 때 다시 볼 수 있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요. 현강을 복습할 때 볼 수 있게 다 준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현강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하고 있는 모든 수업을 다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우리가 현강 무한 패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있는 모든 수업을 다 볼 수도 있다. 맘만 먹으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업을 마치면 질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뭐가 있냐.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우리의 질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저희 학원의 질문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숙제 질문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숙제는 다 수업 시간에 해결됩니다. 저도 강사 출신이니까 수업 들어가서 저번에 숙제 냈던 것 중에 질문할 거 있어요? 물어봐요. 수업하기 전에. 그러면 애들이 손 들고 저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업 시간에 풀어주면 돼요. 그거 말고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서 또는 선생님과의 학과 상담에 대해서 원하는 질문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선생님 수업 마치면 그냥 쫓아오면 돼요. 그러면 쉬는 시간이나 저희가 쉬는 시간 20분씩 두고 있어요. 쉬는 시간을 20분씩 두고 있는 이유도 보통의 건데 10분인데 저희가 쉬는 시간 20분을 두는 이유도 수업 마치고 학생들이 바로 질문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주려고 20분씩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수업 마치고 바로 질문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주려고 20분씩 주고 있는 거니까 수업 마치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돼요. 바로. 아니면 점심시간에 식사시간 가서 질문해도 되고 선생님들 항상 계시니까. 이게 첫 번째니까 그 선생님 수업에 대한 질문은 그냥 선생님 수업 마치고 가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선생님 수업 내용이 아니라 내가 자습하다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자습하다 모르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기출문제집을 공부하는데 선생님 교재가 아니에요. 기출문제집을 공부하거나 EBS를 공부하거나 개념서를 공부하거나 시중에 무슨 참고서를 공부하다가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맞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어느 선생님 찾아가나요? 어느 선생님 찾아갈 필요 없이 매일 국어, 수학, 영어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직을 쓰십니다. 조를 짜가지고.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적어도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매일. 애들 자습 시간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계셔가지고 그분들은 자기가 수업한 내용이가 안 한 내용이건 애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질문받는 거예요. 그런 걸 받으라고 제가 돈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질문 당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어떻게 하냐. 여기 바로 나가실 문 앞에 아이패드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 생활하는 6층 공간이나 8층 공간이나 할 거 없이 자습 공간에도 아이패드가 있고요. 아이패드에다가 학생들이 내가 오늘 당직생은 누구, 어느 선생님, 국어 과목이면 국어, 수학 과목이면 수학, 어느 선생님한테 내가 가서 질문을 몇 시 몇 분에 가겠어라고 거기다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럼 학생이 그 입력된 시간에 가면 돼요. 왜 저렇게 해놓냐? 저게 없을 때는 애들이 언제 질문해야 될지 모르니까 교무실 가서 계속 앞에 질문 끝날 때까지 멍청하게 서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버리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렇게 입력해서 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 여기 아이패드에 입력하고 그 다음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한 거. 이게 질문형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어떤 질문에도 상관없어요. 단 하나는 안 맞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와서 항의하신 분들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인강 선생님의 개인 교재 질문 받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인강 선생님 개인 교재. 그거 하나만 저희가 안 받습니다. 제가 이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하신 선생님, 뭐 현우진 선생님, 한석원 선생님,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의 개인 교재를 우리 수학생님한테 가서 질문하잖아요. 그럼 우리 수학생님이 화를 낼 거예요. 내가 걔 조교야? 우리 선생님들도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들이어가지고 내가 걔 조교니? 얜 너가 걔 게시판 가서 질문해야지. 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걔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 선생님이 게시판 가서 질문해야지. 라고 할 거고요. 자,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구호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그거 외에 모든 질문을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저희 학원 출신의 좀 대학을 잘 간 친구들 있잖아요. 스카이나 의대 간 친구들. 그 친구들이 또 학생들 자습실 앞에 아까 6층 공간 있죠. 그 앞에서 매일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한두 명씩 맨날 불러가지고 앉혀놓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그 친구들이 주로 수학 외에도 그 친구들은 최근에 공부한 친구니까 정과목 질문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또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스카이 멘토장이 있습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것보다는 그냥 1, 2년 선배한테 질문하기 더 편하게 질문하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질문 시스템은 세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선생님들, 그러네요. 선생님들 얼굴이 좀 잘생긴 사람을 낳았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진행할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전국 모의고사, 매주 과목별 미니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쭉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게 1년 내내 제공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무슨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이투스 컨텐츠 어떠고 뭐
있는 애들인데 걔들은 풀어보고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컨텐츠 꽤 좋습니다. 이건 선생님들도 인정하는 거고 외부 단과하는 사람들도 일부러 저희 컨텐츠 사업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애들한테 도움되는 컨텐츠다. 괜히 폼 잡느라고 뭐 X폼 잡느라고 제가 무슨 하여튼 얘기하면 X폼 잡느라고 정말 수능에 나오지도 않을 어려운 문제들만 갖고 넣어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수능에 실제 도움돼 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애들을 현혹하는 그런 일부 학원도 있긴 하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킬러 문제만 매일 풀면은 걔가 수능을 잘 볼 거야? 그런가요? 전 동의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걸 주장하는 애들도 있어요. 킬러만 열심히 풀다 보면은 그러니까 수능엔 100이라는 수준으로 나오는데 150을 맨날 풀다 보면 100은 쉬울 거야. 그거는 옛날 쌍팔년도에 축구 선수들이 전부 다 어디죠? 종아리에다가 주머니 차고서 해변가를 열심히 뛰면 운동장에서 잘 뛸 거야.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맹신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학생을 꽤 오래 가르쳤는데요. 제가 외모로 봐도 나이 들어 보이죠? 학생들을 가르친 게 지금 벌써 근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학생들은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가장 수능에 적합한 수능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로 단련하고 훈련하는 게 가장 좋은 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예를 들어 수학을 한 문제 푸는데 30분짜리 문제 5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던 애가 100분에 30문제를 잘 풀 수 없어요. 100분에 30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 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 난이도에 맞춰서 수능과 가장 비슷한 난이도.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투스 실전 모의고사가 수능과 결이 제일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과 제일 결이 비슷한 컨텐츠들을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그중에 킬러 시리즈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것들이에요. 어려운 것들은 어려운 문제도 풀어요. 근데 대부분은 수능과 결이 비슷한 문제들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근데 이거 다 주는 거 아니고요.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교과별로 줄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지금 수학이 5등급인 학생한테 킬러 주는 게 의미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5등급인 학생한테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너 킬러 문제도 풀 거니까 지금부터 미리 연습해. 애를 고문하는 거예요. 지금 5등급이면 5등급에 맞춰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1등급인 학생한테는 킬러 당연히 줘야겠죠. 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계속 누적돼서 어머니들하고 공유할 겁니다. 자, 저희 학원은요, 독특한 게 아니라 자랑이에요. 저희 학원을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저희 분석하는 주간학습 분석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이렇게 주간학습 분석표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이 표를 학생들한테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담임선생님이 학생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너 어떻게 공부했었지?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 내용을 부모님들한테도 링크를 걸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보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저 링크를 받아보실 거예요. 개인별로.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학생들의 시간표를 이 학습 상담을 통해서 시간표를 다시 수정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냥 감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주간학습 분석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들이 저희가 축적되고 있잖아요. 그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생들과 상담하고 그 학생들을 관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끔 여기 관리를 잘하세요. 뭐 휴대폰은 아침에 내고 저녁에 내고.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요. 휴대폰 아침에 걷고 저녁에 안 돌려주는 학원이 요즘 없어요. 재수학원 다 그런 거 해요. 그러니까 전 그걸 관리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건 기본이죠. 관리는 재수학원의 관리는 생활관리 물론 해야 되고 정숙관리라든지. 자, 저희 정숙관리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시끄러워 강북청소학원 시끄럽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수학원이? 못 들어보셨죠? 자, 강북청소학원 8층과 6층이 나눠져 있어요. 수업동과 자습동이. 저는 정말 쥐잡듯이 조용히 시킨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자습동일까요? 수업동일까요? 자습동. 자습동은 애들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 붙어 앉지도 못하고. 애들이 침묵질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침묵질을 어떻게 하냐면요. 반별로 앉아있을 때, 반별로 앉아있으면 반별로 짝이 있잖아요.
옛날 재수학원은 신목질을 막 했어요. 반별로 쉬는 시간에 같이 있잖아요. 수업 시간은 어차피 선생님이 있으니까 못 떠들어요. 쉬는 시간에 하루 종일 같이 앉아있는 옆자리 애하고 쉬는 시간에 얘기하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저희 독서실은 다 칸이 떨어져 있어요. 옆 짝이 없어요. 짝이 없이 1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옆에 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옆에 사람이랑 얘기해봤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부모님들? 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 중앙도서관에 저는 한마디 했던 기억이 없어요. 열람실에서. 감히 말할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분위기예요. 거기는. 대신 8층은 선생님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8층은 좀 여유로울 겁니다. 8층은 지잡듯이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한테 질문도 해야 되고 선생님한테 얘기도 들어야 되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게 저희 학원의 정숙관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관리도 있을 거고요. 대신에 저희는 학원에 오고 가는 건 되게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상습 지각, 누적 결석 저는 제적시킵니다. 상습 지각, 누적 결석은. 왜요? 대학을 못 가려잖아요. 그래야 돼 대학 가겠어요? 기본적으로 점수가 올라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점수가 오르겠어요? 점수가 올라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점수가 올라면 고3 때부터 공부를 더 해야 점수가 오르는 거지. 고3 때랑 똑같이 했는데 점수가 오르겠어요? 점수가 올라면 고3 때부터 공부를 더 해야 되고요. 고3 때부터 공부를 더 해야 되려면 고3 때보다 공부에 집중되는, 공부에 적합한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되죠. 사람이 바뀌지 않고 점수가 오르는 경우를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바뀌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바뀌는 가장 기본이 지각 결석입니다. 그래서 지각 많이 하거나 자주 하거나 결석 많이 하면은 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면 저는 학원을 내보냅니다. 저희 학원은 재적이 있는 학원이에요. 저는 공부 안 하겠다는 애를 억지로 공부시킬 생각이 전혀 없어요. 공부하겠다는 애들만도 몇백 명 있는데 걔네들을 챙겨서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은 담배를 피면 무조건 제적입니다. 담배를 이 근처에서만 펴도 제적이에요. 이 건물뿐이 아니라. 이유는 담배가 옆에다 방해가 돼서 저 그런 눈도 전혀 없어요. 뭐 기호식품인데. 그런데 담배를 피는 게 나빠서도 아니고요. 딱 하나예요. 여기 아버님들이 계시면 담배 한 대 피면 한 대 피는데 한 5분에 10분 잡지 않습니까? 한 10분씩 잡아요. 그럼 하루에 아버님들은 한갑 넘게 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학생들이니까 그냥 반갑이라고 할게요. 10개 피면 핀다 칠게요. 그럼 하루에 100분을 담배 피는데 쓰잖아요. 자습할 시간도 없는 데가 하루에 100분씩 담배 피는 시간을 써봐요. 걔가 대학을 가겠어요? 저는 성공할 확률이 극히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대학을 갈 확률이.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런데 대학을 못 보는 애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저는 그게 전 사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달에 부모님한테 받는 돈이 거의 100만 원이 넘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될 텐데 그런 돈을 받고서 대학을 못 보내잖아요. 그럼 전 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못 보는 애는 그냥 안 데리고 있겠어. 이게 저희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데리고 있다는 뜻은 대학을 보낼 자신이 있으니까 데리고 있는 거죠. 욕먹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학습 관리하고. 생활관리는 기본인 거고 학습관리, 그 다음에 진학관리, 입시 컨설팅 그런 게 다 되는 데가 강북청소년학원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 아까 강좌 안내는 제가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치서 특별반 좀 저희 학원에 오는 아이들 중에 성적이 좀 되는 친구들 그런 좀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한테 대우를 안 해주나요는 아니고요.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잘하는데 성적이 되는 학생들한테는 수업 프리라인, 그 다음에 의치서 전용 콘텐츠, 오다원인 분석 시스템, 뭐 전용 라이브러리, 전용이라는 표현 안 되죠. 전문 전략 단위 뭐 이렇게 해서 따로 좀 관리합니다. 성적이 되시는 분들은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따로 관리하냐? 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성적이 되시는 분들도 관심 가지십시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올해 실제점입니다. 저희 브로셔에는 가채점이 나와 있고요. 이건 실제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점으로 몇 점 올랐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의
여기 있는 거는 전년도 검정고시생이라든지 전년도에 수능을 안 본 애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성적표와 올해 성적표를 둘 다 낸 애들 것만 쓴 거예요. 그럼 전년도 성적표를 안 냈던 애들은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전년 성적과 올해 성적을 낸 애들만 비교해서요. 저희 학원에 다니는 애들 중에 91.2% 성적이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은, 9명은 성적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럼 1명은 성적이 떨어졌네요. 그러게요. 어떡하죠? 떨어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적이, 저 1명은 공부를 안 했을까요? 10명 중에 9명은 성적이 올랐잖아요. 근데 1명은, 저는 오른 애는 별로 눈이 안 보이는데 맨날 안 오른 애가 밟혀가지고, 성적이 안 오른 애는 어떤 애일까요? 공부를 안 하는 애일까요? 아닙니다. 저희 학원 아이들은 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중간에 제가 내보내냈잖아요. 다 열심히 하는데 정말로 그날 못 보는 애들이 꼭 10명 중에 하나는 있더라고요. 그날 못 보는 애들. 수능날. 평소에 잘 보는데.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좀 안 되는 인위적으로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의 아이들이 성적이 오릅니다. 성적은 얼마나 오르나요? 42.5점. 국어, 수학, 탐구 세 과목 100분위 합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 세 과목 100분위 합. 과목당 몇 점 정도씩 오른다는 얘기예요? 과목당 14점 정도씩 오른다는 뜻입니다. 과목당 14점. 그럼 현재 우리 아이의 100분위에다 14점씩 올리면 대학을 어디를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최상위권 학생 있잖아요. 저희 학원은 올해도 이미 그런 학생이 있는데 성균관대나 아니면 한양대나 이런 데를 합격하고도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성균관대 한양대를 합격하고 오는 학생들은 뭐 의대를 가거나 아니면 서울대 가고 싶다 뭐 이러면서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런 학생들이 이미 100분위가 95, 96입니다. 평균 100분위가. 근데 97, 98이 되면 원하는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세 과목을 합해도 10점은 안 오릅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00점, 150점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기합할 만큼 많이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얘기를 다시 하나 더 드리면은, 그리고 저희 학원에 온 학생들은 이제 입학 시기별로 본 겁니다. 1월 달에 시작한 친구가 1월 3일부터 시작한 친구가 94%의 학생들이 성적이 올랐습니다. 2월 말 이제 정시를 다 보고 온 학생들이 86% 오르고요. 반수반 있던 친구들이 69% 올랐네요. 마찬가지로 그럼 얼마만큼 올랐나요? 1월 달에 시작한 친구가 54.5점 올랐어요. 평균. 아까 42점을 했을 때. 2월 달에 온 친구들이 38.1점. 2월 말에 정시를 다 보고 온 친구들이. 그 다음에 반수반 6월 말에 온 친구들은 14점 올랐고요. 자, 그러니까 2학 재수를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1월 달부터. 자, 1월 달부터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왜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게 점수가 많이 오를까요? 자, 1월 3일부터 시작해도 수능까지 11개월이 안 남았습니다. 수능까지 10개월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수능까지 10개월 반밖에 안 남았는데 1월 달에 시작하는 친구가 2월 말에 시작하는 친구보다는 2개월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즉 학습량이 20% 이상 많지 않습니까? 학습량이 20% 이상 많으니까 오르는 점수의 폭도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려면 더 빨리 시작해야 되죠. 자, 가끔 그런 친구들 있어요.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아마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재수학원 1월 달부터 보내지 마라. 네, 너무 빨리 지친다. 1월 달부터 보내면. 그래서 2월 말에 남들 갈 때 보내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럼 1월 달부터 보내면 언제 지치는데요? 라고 하면 한 여름 되고 7, 8월 되면 애들이 빨리 지치더라. 그럼 2월 달부터 보내면요? 8, 9월에 지치겠죠. 7, 8월에 지치는 애가 시험을 못 봐요. 8, 9월에 지치는 애가 시험을 못 봐요. 둘 다 못 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칠 거부터 걱정하는 애들은 재수시키지 마세요. 재수하는 11개월 동안 지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재수는 지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칠 걸 걱정하면서 뭐 재수를 해요. 재수는 지칠 틈이 없고요. 지쳐서도 안 되고요. 지치는 건 죄악이에요. 그냥 공부하는 거야. 1년, 11개월은.
그리고 혹시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뭐 한다고 했죠? 주관학습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거 왜 하겠어요? 혹시 그런 애들이 있을까 봐. 평소랑 달라지면 걔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슬럼프 때 좋은 학원의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슬럼프 때 그 아이를 빨리 끄집어내가지고 정상화 돌리는 거를 잘하는 학원이 좋은 학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로만 돼요? 말로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그런 걸 점검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학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지치지 않아요. 20살 애들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20살 애들 그렇게 연약하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여기 보면 반수반이 이만큼 오르는 데 있잖아요. 저희하고 오는 반수반 아이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 다니다 온 애들도 있어요. 그럼 대학 다니나 온 애들보다 더 많은 애들이 사실은 독학하다 오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반수반이지 반수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공부를 하는데 상반기 때는 혼자 공부하다가 이제 하반기부터 정리할 때부터 학원 다니면서 도움을 받겠어. 이러고 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오르는 성적이 이렇게 오른다고요. 이럴 때부터 오는 애는 이렇게 오르는데. 이유는 왜요? 학습의 집중도가 상대가 안 돼요. 독학이나 독학 재수학원, 독재학원이라든지 독학하는 친구, 독서실 혼자 공부하는 친구하고 학원에서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저희 아까 얘기했던 6층에만 우리 학생 관리하는 우리 사감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6분의 정규 직원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관리하는 데하고 그 담임들이 매주 저런 거 점검하는 데하고 혼자 독자하는 걸 어떻게 공부량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왕 재수시킬 거면 종합반을 보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1년을 쓸 건데 똑같이 1년을 쓸 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제가 드릴게요. 주변에서 아이 재수시키겠다. 또는 본인들이 재수하겠다고 선배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한 10명한테 물어보면 한 3명은 재수해서 한 번 더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거야. 근데 한 7분은 어떠세요? 7명 정도는 재수해도 성적 별로 안 올라. 재수한다고 꼭 성공하는 거 아니니까 대충 점수 맞춰서 애 대학 보내는 게 돈도 안 쓰고 그 다음에 애도 스트레스 안 받고 더 좋을 수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보통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하면요. 올해 우리나라 재수생이 10만 명이었습니다. 수능을 본 애들이. 10만 명 중에 재수 종합반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좀 메이저 재수 종합반. 저희처럼 청솔이나 하이퍼나 대성이나 뭐 이런 메이저 종합반 있잖아요. 요즘 시대인지도 메이저 종합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다니는 애가 3만 명 정도 돼요. 메가스터디나 뭐 이런데. 그리고 나머지가 독재나 독학한 애들이 한 7만 명 정도 돼요. 물론 재수학원을 메이저 재수학원을 다닌다고 쟤네 재수학원을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아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91%만 성적이 올랐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독재학원을 다닌다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성공 실패, 여기서 성공 실패를 위아래 이렇게 깨보면 묘하게 이게 3대 7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2학 1년 동안 재수할 거면 성공 확률을 높여야죠. 라는 의미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 학원에서 올해 공부했던 애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 상담실 가면 이걸 제가 한 몇백 개를 이렇게 뽑아놨어요. 너무 많은데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몇 명만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름과 학교는 다 빼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 제 성공이겠죠. 이 친구는 이미 오기 전에 어느 정도 다닐 애예요? 고3 때 이거니까. 고3 때 이미 한양대 이상으로 합격한 애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한 번 더 해서,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올라갈 정도 별로 없는 거죠. 이번에 의대 가겠죠? 지금 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톨릭 의대랑 뭐 이런 몇 군데 의대 쓰는 걸로, 얘는 아니구나. 얘는 연대 의대랑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가톨릭 의대 쓰는 영어가 2등급만 있어가지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성적대별로 뽑았어요. 성적대별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1111 맞은 애가 더 있는데 걔네들만 보여주면 우리 애는 그 점수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성적대별로 뽑아놓은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얘 2 하나 있으니까 실패한 건가요? 그건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2도 100분위가 몇이에요? 95잖아요. 확률과 통계예요. 그럼 작년으로 따지면 몇 등급이에요? 나형으로는 무조건 1등급이죠. 이해되시죠? 자, 해서 이렇게 했다. 얘는 39점이 오른 거네요. 그 다음엔요. 지금 성적대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죠. 입학때 성적대가.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게 2등급이니까 실패한 건가요? 그렇게 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얘는 100분에 65점 오른 거고요. 얘는 이렇게 왔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107점 오르고요. 여기서 이 정도로 가면 여기서 111 가야 꼭 성공은 아니죠? 지금 계속 성적이 순서대로 하느라고. 여기 와서 이렇게 했어요. 얘도 97점 올랐고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오면은 사실은 경기도 안에 있는 대학 못 가죠. 경기도 안에 있는 대학을 작년으로 따지면 충청도에서 직어국을 못 갈 거고. 그런데 이렇게 오면은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죠. 얘는 입학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학원이 얘는 입학 무시험 전형 저희 컷 있잖아요. 컷에 못 들어오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원래 입학이 안 된 친구는 아마 시험을 봤을 때 입학해서 유시험을 봤을 거예요. 시험 보고 들어왔는데요. 얘가 올해 우리 학원에 제일 많이 오른 애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 203점. 생활학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 어디 가요? 인서울 끄트머리 갈 거예요. 인서울 끄트머리. 인서울 끄트머리 가니까 얘는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없잖아요. 물론 얘는 처음에 얘의 입학 성적에도 못 미쳐요. 그죠? 재수한 결과가 얘의 입학 성적에도 못 미쳐요. 맞죠? 그러니까 재수한 결과 제 입학 성적에도 못 미치긴 하지만은 얘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찍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개인정보잖아요. 다른 건 다 찍으셔도 되는데 이거는 찍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뭐 이 성적보다 좋겠죠. 이런 성적도 있을 거고 앞에 이런 성적도 있을 거고 이런 성적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성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몇 가지 각각의 사례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점수가 오르겠죠. 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자, 부모님들 하실 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들 하실 일. 뭐 해야 돼요? 밥 맛있게 해주시고요. 근데 점심, 저녁은 다 학원에서 급식 먹을 테니까 아침밥 맛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당하게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너무 관심이 많으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적당한 무관심, 원장이 적당하게 무관심을 해서 계속 무관심을 했더니 정말 공부 1도 안 하더라. 라고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 있으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하세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얘기하게 하세요. 왜요? 똑같은 얘기인데 엄마가 얘기하면 아이하고 싸움만 나요. 잔소리예요. 근데 담임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전문가의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저희 학원에 전화해서 담임선생님과 통화하세요. 그래서 전달하게 하세요. 절대 학생들과 싸우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왜? 학생하고 엄마랑 싸우잖아요. 애들이 우리는 대학을 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매일매일 공부시키는데 애랑 싸우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3일간 공부를 안 해요. 엄마랑 싸우면. 첫날은 분하고 억울해서.
내가 학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집에 잠깐 쉰다고 그걸 못 참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 하면서 분하고 억울해서. 둘째 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개긴 건 잘못한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미안해서. 셋째 날은 분위기가 계속 냉랭하잖아요. 엄마랑 싸웠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화해의 방법을 찾느라고. 공부해야 될 시간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지 않게 부모님들께서는 절대로 아이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애니메이션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건 좀 재미없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시간이 좀 지체된 한 10분 정도 더 얘기해도 되죠? 10분 정도 더 얘기할게요. 우리 학생들 약간 지겨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투스에서 학원 원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7년째 원장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지점에서도 막 하고 강남에서도 하고 뭐 제가 원장했던 데를 쭉 불러드리면은 제가 원장했던 데가 부천청솔, 일산청솔, 강남청솔, 강남엔서, 이투스엔서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 5번째 지점인데 강북청솔. 저는 처음에 들어온 게 이투스 이 청솔학원 계열에 강북청솔학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옛날에 노원청솔학원이라는데 여기 들어와서 제가 담임 맡았을 때 저희 반이 53명이었는데 53명 중에 제가 이과반이었는데 49명이 대학을 갔어요. 4년제를. 1명이 건대하고 48명이 중경외시 이상을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20명이 서울대 연구대를 갔었고요. 그 중에. 하여튼 그런 담임을 했었어요. 그때도 갔던 49명보다 안 갔던 못 보낸 4명이 눈에 밟혔었는데 근데 하여튼 그렇게 담임을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원장들을 하면서 여기저기 원장하며 돌아다니면서 제가 좀 재수가 좋은 원장이어가지고 저희 이투스 계열에서 지금까지 수능 만점자가 6명이 나왔었어요. 최근 10년 안에. 최근 10년에 6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3번이 제가 원장을 있는 학원이었어요. 그 중에 3번이 제가 원장을 있는 학원이었어서 그 아이들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그 아이들 얘기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하나만 더 하죠. 그러니까 그 중에 2017학년도, 2016년에 수능을 만점 맞은 김학성이라는 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걔는 고3 때 공부를 꽤 잘했어요. 되게 잘해가지고 걔는 고3 때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을 합격한 애였어요. 여기 문과 부모님도 계시죠?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아세요? 꽤 높은 위치입니다. 성균관대 제일 높은 데 있죠. 근데 합격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다시 공부하기 또 등록도 안 하고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걔네 아버님이 되게 뭐라고 그러셨잖아. 너가 재수한다고 이것보다 더 좋은 점수 나올 확률이 나오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래도 불구하고 걔는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수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수능을 만점 맞고 서울대 경영을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었죠.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대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데요. 수능 만점 맞으니까 이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겠죠. 그런데 갔는데 제가 그 친구 얘기를 한 건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두 가지, 저는 그 애랑 있으면서 두 가지 꼭 기억이 나요. 하나가 뭐냐면은 얘가 되게 재밌는 애였는데 수능을 결심한 다음에 본인이 이제 다시 해야겠다 결심한 다음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버스를 타고 라디오에서 어떤 방송이 나오더래요. 방송이 뭐라냐면 인디언 속담 얘기하는데 인디언 속담에 자기 소원을 10,000번을 얘기하면은 이루어진다는 속담이 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가 수능이 한 260일 나왔는데 그럼 하루에 40번씩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학원 다니면서 매일 아침에 집에서 골목길 셔틀 타러 나오는 골목길에서 20번을 서울대 경영학과 17학번 김학성, 서울대 경영학과 17학번 김학성 이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또 셔틀에 내려 집에 들어가서 서울대 경영학과 1차학번 김학성 그러면서 다녔대요. 그래도 앞에 사람이 딱 나오면 멈추고. 그래서 왜 멈췄을 때 혼자 중얼거리는 미친놈을 볼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결론 서울대 경영학과 1차학번 김학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10,000번을 얘기해서 진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라는 미신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자 10,000번을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학생이면 그 학생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할까.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공부한 기간 내에 딴짓을 안 하겠죠.
저녁에 끝나고 나서 재수생들 뭐 그런 애들도 옛날에 있다고 그랬어요. 끝나고 나서 뭐 술 먹으러 어울려서 가고 그런 일 없겠죠. 그러니까 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얘의 간절함을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1년 내내 모의고사 본데 영어를 단 한 문제도 안 틀렸어요. 제가 10번 모의고사 봤는데 10번 내내 영어를 한 문제도 안 틀렸던 애요. 근데 매번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영어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는데? 제가 아까 몇 번 문제, 딱 한 문제 질문해요. 어느 문제를 풀다가 얘가 선지가 3번과 4번 헷갈렸어요. 그래서 4번을 찍어서 답은 맞았어요. 근데 3번이 왜 답이 아니에요? 이런 걸 질문하는 애였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공부를 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이 보기엔 엄청 재수없는 애였죠. 맨날 다 맞으면서 뭐 그런 걸 질문하거든. 그래. 난 3개를 틀려도 질문 안 하는데 뭐 이런. 근데 걔는 그런 아이였어요. 심지어 수능날 만점 맞고 왔을 때 제가 이제 너 수능날 어떻게 했어? 너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으니까 그 루틴을 얘기해봐. 점심시간에 뭐 했어? 그래서 점심시간에 단어를 외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가 1년 내내 영어 모의고사 한 문제도 안 틀린 놈이 무슨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냐, 그래서. 그랬더니 걔가 했던 얘기가 단어는 모르면 끝이잖아요. 독해는 위아래로 때려잡기라도 하는데 단어는 모르면 끝이니까 그래 단어를 외웠대요.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 여기도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물어보죠. 목표가 어디냐고. 제가 목표가 어디냐 항상 물어본 게 외국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목표를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친구가 얘기하지 않는 친구보다 좀 더 근접하고 그 다음에 100명 이상한테 얘기하는 친구가 10명 미만한테 얘기하는 친구보다 좀 더 근접한대요. 목표가 있으면 자꾸 얘기하세요. 왜? 책임감이 생겨서 더 노력하게 되니까. 라는 표현.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더 얘기하라고 목표를 자꾸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재수할 때는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한 명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보고서 와, 저 학원에서 만점자가 나왔었대. 그러면서 왔던 친구가 있어요. 걔는 1월 때부터 학원을 했는데 2월 초에 합격됐어요. 대학교가. 어디가 합격했냐면 중앙대학교가 공대가 합격했어요. 중대 공대가 합격해가지고 이제 학교 갈래? 대학 다닐래 했더니 뭐 한 달 저희하고 다녀보니까 그냥 여기서 공부 계속 할래요. 그래서 안 갔어요. 대학 그냥 등록을 포기하고 안 가가지고 그리고 나서 결론은 걔는 서울대 의예과를 갔어요. 물론 걔는 공부를 잘했던 애겠죠. 공부를 잘했던 애니까 거기를 포기하고 서울대 의예과를 갈 수 이렇게 공부하면 더 좋은 데 갈 것 같으니까 중앙대 의예과를 포기하겠죠. 왜 공부를 잘했냐면은 걔가 고3 9월 달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3 9월 달에 걔가 국어, 수학, 영어, 물리, 원까지 다 맞은 애예요. 9월에. 그리고 화2만 3등급이 나왔던 친구예요. 고3 9월 모평에. 그래서 9월 모평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 친구가 뭐만 공부했어요? 화2만 공부했어요. 그런데 수능에 국수, 영이 1등급 나왔는데 자기가 믿었던 물리원이 4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화2는 계속 3등급이었고 11243 그래가지고 재수를 한 거예요. 재수했는데 1월 때부터 학원 다니다 보니까 공부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쭉 한 거죠. 근데 이 친구에게 기억나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 오신 학생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얘기 아니에요. 부모님들 제 얘기 지금 듣고 나서 집에 와서 혼자 오신 분들은 제 얘기 듣고 와서 집에 가서 거기 원장님이 이런 얘기 하던데 너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저한테 듣고 흘리세요. 지금 학생들만 들으시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 다 반응이 똑같아요. 엄마 또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이럴 테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어머니들은. 자, 학생 여러분들은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그 친구가 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자기는 1년 내내 집에 가서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재수하는 동안에. 왜? 그때 고3 때는 걔 공부 잘했던 애예요. 고3 때 맨날 새벽 2시까지 도서시간에 공부했대요. 새벽 2시까지 도서시간에 공부했는데 아무리 공부를 잘하든 말든 간에 새벽 2시까지 공부하니까 낮에 어떻게 했어요? 졸리겠죠. 학교 가서 졸고. 그리고 또 그게 좋은 게 억울해서 저녁 때 밤에 또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그런 루틴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재수하면서 느낀 건 뭘 얘기했냐면 걔는 두 가지 얘기가 제가 기억나는데
재수하면서는 제가 재수하고 다 돌이켜봤더니 맨날 수능 보는 시간에 자기의 일상의 루틴이 수능 보는 시간에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수능은 오전 8시 40분부터 5시까지 보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자기는 졸고 있더래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는 시간부터 자기는 눈이 말똥말똥해서 공부를 하고 있더래요. 결론은 우리는 언제 집중해야 돼요? 수능 보는 시간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재수하면서부터는 수능 보는 시간에는 졸지 말자. 걔는 학원에 와서는 단 1초도 안 졸았다고 그래요. 1년을 다니면서. 대신 집에 가서는 책 보지 않았다고요. 왜? 학원에서만 그렇게 집중하면은 그것만으로도 학습량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고3 때는 그 낮 시간에 졸고 있으니까 밤중에 더 공부해야 됐던 거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방금 이 말씀은 부모님들한테 드린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집에 와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뭐라 그러지 마시라고. 아이들이 집에 와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절대 뭐라 그러지 마시고, 학원에서 공부를 많이 했겠거니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깨어있는, 수능 보는 시간에 깨어 계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학생은 제가 만점까지 기대했던 친구인데, 수능을 못 봤어요. 수능을 무려 4개나 틀려왔어요. 전 과목에서. 국어도 하나 틀리고, 수학도 하나 틀리고, 영어는 다 맞고, 과탐 하나하나에서 4개나 틀렸어요. 망했죠. 걔 입장에서. 그 친구 입장에서 망했었는데, 그 애가, 그래서 얘는 이제 메이저 의대, 소위 메이저 의대라고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울산대 의대가 메이저인 거 아시죠? 의대는, 아버님들 아실지 모르는데, 의대는 대학 서열이 아닙니다. 고대 의대는 메이저가 아닌데, 울산대 의대는 메이저예요. 그러니까, 의대는 대학 서열이 아니고 뭐 서열이에요? 병원 서열이에요. 병원 서열. 울산대 의대는 부속병원이 뭐죠? 아산병원. 아산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치고 와서 그 다음날 목요일날 시험 봤잖아요. 그럼 토요일날 뭐 하러 가야 돼? 논술 보러 가는 게 울산대 의대가 논술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뭘? 저희 회사 이투스 계열은요. 목요일날 아이들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수능 다음날이잖아요. 수능 다음날 오전 8시에 애들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술 처먹고 어디서 뻗어 있으면 안 돼요. 수능 마셨다고. 8시 다 부르면 뭘 하냐? 저희 학원에 이투스 교육평가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김명진 소장이라는 사람이 책임자로 있는. 거기서 밤샘 작업을 합니다. 밤샘 작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수능날 저녁에 8시까지 자기 점수를 가채점 점수를 입력하잖아요. 그럼 걔가 전국 몇 등인지를 추정을 해요. 이번 수능에 전국 몇 등인지. 그걸 추정해서 7시에 저희한테 보내는 거예요. 다음날 오전 7시에. 다음날 오전 7시에 보내주면 저희는 8시 애들 다 불러가지고 뭘 하냐? 그 다음날 논술 보러 가야 되잖아요. 논술을 보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저희가 챙겨주는 거예요. 왜? 수능을 잘 봤는데 잘못해 논술 보러 납치되면 안 되잖아요. 거꾸로 수능을 못 봤으면은 어느 대학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최저컷이 어디까지 통과한 것 같으니까 이 대학에 집중해. 다 6개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니까. 그래서 불렀는데 애가 4개나 틀렸대요. 그래서 애가 얼굴에 망했어요. 이제 울산대 가야 되겠죠. 막 그러고 왔는데 그러니까 망했다는 개념은 서울대 의예과를 못 쓰겠죠. 이 개념이에요. 망했어요. 울산대 의예과를 가야겠죠. 라고 왔는데 제가 그때 걔한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줄게요. 연구소에 딱 왔는데 망했다고 생각해. 네 문제 틀려서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애가 또 불수능이었어요. 그러니까 4개나 틀렸는데 전국 100등이었어요. 전국 100등.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야, 내 생각에는 울산대 시험 보러 가지 말자. 너 서울대 붙을 것 같아. 100등인데요. 그때 서울대 25명 뽑았어요. 정시에. 25명 안에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너 100등인데 있잖아. 아마도 수시에 너보다 성적이 좋은 애가 한 30명 합격했을 것 같아. 그럼 70명 남을 거 아니야? 70명 중에 내 생각에 30명은 투를 안 했을 거예요. 과탐 투를. 과탐 투를 해야만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럼 40명 남을 거 아니야? 40명 중에 넌 4개 틀렸잖아. 너보다 성적 좋은 애 중에 3개나 2개 틀렸는데 지금 우리는 이걸 분석해다가 100대인 걸 얘기했지만 4개, 그냥 4개일 때는 망했다고 생각했잖아. 그럼 3개나 2개 틀린 애지 망했다고 생각해서 서울대 의예과를 겁나서 못 쓴 애가 10명 있을 거야. 그럼 30명 남잖아? 30명 남은 아이들 중에서 그 중에서 의대 성적은 내는데 나는 의대는 죽어도 싫어. 이런 애들이 5명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25등으로 붙을 것 같거든. 근데 너하고만 물어봐서 얘기하는 건 안 되고 너네 엄마한테 이걸 동의를 거둬. 그럼 난 시험 보러 안 가도 될 것 같아. 근데 어머니와 통화했더니 어머니가 원장님 말 듣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시험 보러 안 갔어요. 결론은 걔가 24등으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아까 제가 컨설팅해서 정시까지 해서 대학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하는 일은 그냥 클릭했더니 여기 안정이야, 여기 위험이야 이런 게 컨설팅이 아니에요. 그거는 굳이 선생님하고 같이 해야 되나요? 나 혼자 집에서 하는 게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말고 이런 것까지 하는 걸 저희가 컨설팅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까지 하겠어 대학을 보내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극단적으로 잘했던 애 2명만 얘기하니까 좀 섭섭하신 것 같아서 잘못했던 애, 못한 애도 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아까 203.5는 애 봤죠? 그런 만큼 오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도 저는 대단히 많이 봤어요.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 약속 시간에 비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친구가 중2 때부터 공부를 안 했다고, 중2 때부터 공부를 안 해서 특수한 고등학교 난 다음에 해병대 지원해서 해병대 전역한 게 3월 4일인데 3월 8일인가 절 찾아왔었어요. 입학하고 싶다고. 안 받았어요. 왜요? 재수학원이잖아요. 재수학원은 고3 때까지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고 수능까지 봤던 친구들. 우리 오는데요. 근데 걔는 중2 때부터 공부를 안 해서 인수분해도 못해요. 받아봤자 도움이 안 될 거야. 우리 수업이 너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근데 꼭 다니고 싶대요. 근데 안 된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얘가 일주일 만에 다시 왔어요. 일주일 만에 다시 와가지고 저 인수분해 할 줄 안 돼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수학 교과서를 다 풀어봤대요. 근데 이제 인수분해 할 줄 아니까 받아달래요. 그래도 안 받았어요. 그래봤자 인수분해 할 줄, 넌 중학교까지 마쳤잖아. 우린 고등학교까지 마친 애들이 오는 학원인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잠깐 길을 딴 데로 세가지고 여기 선생님들 어떠세요? 강사들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강사들 이 중계동 바닥에서 수업을 하는 어떤 고3 강사들보다 수업을 잘해요. 왜요? 재수학원은 소위 말해서 강사 세계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저희 회사에 올해 200명이 지원해서 2명 뽑혔어요. 강사들. 그리고 1년에 3번씩 강사평가에서 강사평가 점수 하위점을 받으면 회사를 나가야 돼요. 그걸 버티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느냐? 아이들이 고3 때까지 학원 다녔잖아요. 근데 고3 때 자기가 배웠던 선생님보다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1년 동안 여기 붙어 있겠어요? 우리 선생님 수업을 듣겠어요?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들이 지금까지 봤던 어떤 선생님보다 수업을 잘해야지만 여기에 1년 동안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몰라요, 어머님들이. 왜? 인강을 안 하니까, 단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일을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가끔 물어보세요. 여기 선생님들 어떠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 이름을 모를 텐데. 그렇지만 수업 능력만은 제가 당당한 건데 대체 중계동 바닥에서 수업한 누구보다 잘할 거다. 제가 일단 그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그 친구들이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그렇게 왔는데 안 된다. 어째 도움이 안 된다. 우리는 고3 마친 애들이 수업을 듣는 곳이다. 그래서 너한테 안 돼. 근데 애가 나이 22살짜리가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꼭 좀 다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여려가지고 안 될 건데 어차피 너한테 너 보름을 못 버틸 텐데 우리 수업은. 그래 받았어요. 해봐. 한 달 안에 간둘 거야. 근데 걔가 끝까지 다녔어요. 입학할 때 성적이 뭐죠? 올 9등급인 거잖아요. 올 9999. 비둘기 울음소리인데 올 999인데 걔가 그해 수능에 112 맞고 한양대 경영학과 정시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부터 걔를 만난 다음부터는 아, 인간의 가능성 끝이 없구나. 넌 안 돼. 이런 표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자기 반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공부했니? 군대에서 공부했니? 요즘 뭐 뉴스본 군대에서 공부했는 애들도 많이 있으니까. 군대에서 공부했니?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해병대는 병장도 공부할 수 없대요. 저는 해병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병대 병장도 공부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언제 공부했는데? 학원에서 공부한 게 다래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 라고 했더니 뻔한 얘기 하나. 걔네 집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자기 나이도 들었고 손을 벌릴 수 있는 게 마지막에서 진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책만 봤다. 밥 먹을 때 책 보면서 밥 먹었다. 라는 뻔한 얘기가 1.
그 얘기는 해봤자 애들이 감동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두 번째 뭔데? 라고 했더니 두 번째가 참 제 기억에 오래 남아요. 자기가 혼자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중학교 때도 공부를 했으니까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그래 지금 당장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는데 자기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학원 선생들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좋은 데 갔고 스카이를 갔고 그 다음에 애들도 10년 15년 이상 가르쳤고 무엇보다도 그 다음 말이 제가 빵 터졌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계속 점수가 잘 나와야지만 벌어먹고 살 사람들이니까 그잖아요. 여기서 애들이 점수가 잘 나와야지 계속 소개가 되고 여기서 저희가 먹고 살죠. 벌어먹고 살 사람들이 내 점수를 깎아먹지는 않겠다는 믿음이 있었대요. 자기가. 그런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공부하다 막힐 때마다 선생님들 찾아갔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보던 책 다 마쳤는데 그 다음에 무슨 책을 볼까요? 지금 상황에 저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게 계속 질문하면서 걔 표현에 의하면 방법은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오는 주변 애들 봤더니 20살짜리 막 지금 이제 재수 시작하는 애들 봤더니 모의고사 보다가 모의고사 맨날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좀 오르기다가 떨어지다가 오르기다가 이러면서 가지. 그러면서 우상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오를 땐 좋아라다 조금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잘못됐나 봐. 그래서 지들끼리 막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 코끼리 만지 하나는 다리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코 얘기하고 있고. 그 친구 그 아이의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는 방법은 선생님한테 맡기고 공부를 했는데 옆에 애들을 봤더니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방법만 생각하고 있더라. 그게 자기가 성적이 오른 것과 성적이 안 오른 아이들의 차이인 것 같더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학생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해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막힐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을 찾아가시라고요. 선생님을 의지하시라고요. 그들이 전문가예요. 공부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시키는 것들만 공부하시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북청소랑은 그런 것도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꿈이 아무 데도 없는 게 아니라 꿈이 이제 여기 있다. 뭐 이런 얘기죠. W 하나만 이렇게 땡기면 돼요. W 하나만 땡기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저희가 우리 꿈이, 삶이 정말 1년이라는 시간, 되게 중요한 시간이죠. 이 1년이라는 중요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준비하는 청소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저희 학원은 시간표를 학생들이 오면 주는 학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원은 입학 전에 시간표를 같이 다니는 거 설계하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무실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학생들하고 지금 상담하고 있는 게 시간표, 지금 등록하는 학생들 시간표 상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을 혹시 등록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1월 3일날 개강이니까 1월 2일까지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학생하고 시간표 상담할 시간이 없어요. 좀 빠르게 등록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